뒤에 있는 화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아주 멋진 장비로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데, 아마 기분 좋게 성적표를 받으신 분들은 이 강의 안 보실 거고요. 아마 또 이제 새롭게 11월을 올해 남은 마지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 보실 텐데, 아깝게 좀 우수 등급 놓치신 분들은 중요한 것들 많이 담았으니까 이 강의들 잘 보시고 다음 11월 회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문제는 B형 기준으로 18번 문제입니다.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문제인데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리해 두시면 익숙해지실 거고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될 거니까 이 개념들만 잘 살펴보시면 앞으로도 잘 준비하시고 또 특히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에 제가 공공재, 공유자원, 그다음에 경제재, 클럽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회차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공공재에 대한 의사결정, 편익, 비용들을 계산하고 분석하는 거는 너무 예를 들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시험에서는 공공재 사례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축소하고 또 이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를 든 게 이제 이런 거죠. 방향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동료가 쓰는 사무실에서 방향제를 써. 그러면 그 방향제는 내가 사서 갖다 놓나 다른 동료가 사서 갖다 놓나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방향제 디퓨전 냄새가 좋아 라고 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그거 내가 맡는다고 해서 다른 동료 너는 돈 안 냈으니까 못 맡아 라고 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좋은 냄새를 사무실에서 쓰고 있다고 해서 다른 동료가 똑같이 나와 똑같은 그런 향기로운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나의 그 만족도가 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다. 그래서 전형적인 이 공공재 사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될 수 있는 게 뭐 그런 것들이겠죠. 공용으로 쓰는 뭐 소파라든지 뭐 공용으로 쓰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문항 설계를 하게 되면 이거는 공공재에 대한 얘기구나. 공공재로 얻을 수 있는 총 편익에 대한 얘기를 계산하게 하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디퓨저널 사무실에 비치했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두 사람이 얻는 총 편익입니다. 총 편익이고 방향제 단가는 7,000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방향제를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디퓨전을 하나 구매했을 때 어떤 편익이 나오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선택했을 때 A는 얼마죠? 얻는 만족이 7,000, B는 얼마죠? 8,000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구매했을 때 이 사무실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은 15,000이 됩니다. 자, 디퓨전 하나의 가격은 얼마라 그랬죠? 7,000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디퓨전 하나를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순편익은 8,000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디퓨전을 구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12,000, 13,000이 됐는데 두 번째 구매할 때 한 번 그 새롭게 구매되는 걸로 얻어지는 편익이 아니라 총 편익이라고 했죠. 두 개를 구매했을 때 누적된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째 얻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A는 12,000, B는 13,000 해서 두 개를 사무실에 공용으로 썼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총 25,000이 됩니다. 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이제 디퓨전 두 개 샀으니까 14,000이 되겠죠. 그래서 얻게 되는 총 편익은 25,000 빼기 14,000 해서 얼마가 되죠? 11,000이 됩니다. 자, 세 번째 구매했을 때는 총 편익이 어떻게 되죠? 16,000, 17,000 해서 어떻게 되지? 33,000이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디퓨전을 3개 샀으니까 21,000 해서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얼마죠? 12,000이 됩니다. 네 개째를 구매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총 편익이 19,000 더하기 2만 해서 어떻게 되죠? 39,000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디퓨전을 4개 샀으니까 28,000입니다. 그럼 순편익이 어떻게 되죠? 11,000이 됩니다. 자, 우리 순편익,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처음 했을 때는 이 사무실은 8,000이었어. 두 번째 했을 때는 11,000이었어. 세 번째 했을 때는 어떻게 되지? 12,000이야. 네 번째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11,000이야. 그러니까 세 번째 했을 때가 극대화되는 거죠. 네 번째는 줄어들었어요.
다섯 번째는 보나 안 보나 해보면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선택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3개째 한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다 계산을 하셔도 되고 한계 편익으로 계산을 했어야 돼요. 우리 한계 개념 지난 시간에 92회차 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한계의 디퓨전을 했을 때 얻는 만족이 얼마였어? 15,000이야. 그렇게 해서 뭐지? 7,000의 비용이 들어갔어. 8,000만큼 이익이 났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A가 추가로 얻는 편익은 얼마예요? 5,000. B가 추가로 얻는 편익은 얼마예요? 5,000.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만만큼 편익이 더 생긴 거야. 추가 편익이, 한계 편익이 생긴 거죠. 비용은 얼마예요? 7,000이야. 두 번째 선택도 3,000의 이득이 더 추가로 생겼으니까 3,000이 더 생겼죠. 나쁘지 않지. 세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4,000만큼 더 증가했어.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4,000만큼 더 증가했어. 그러니까 총 편익이 얼마나 더 증가했어요? 8,000만큼. 한계 편익이 8,000만큼 증가했어. 비용이 얼마 발생했죠? 7,000만큼. 그러니까 뭐죠? 여기서도 어쨌든 편익이 1,000만큼 더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계속해서 내 만족도를 높여주는 선택이니까 오케이. 얘는 3,000만큼 증가했어. 얘도 3,000만큼 증가했어. 그러니까 총 편익이 네 번째 디퓨전을 샀을 때는 6,000만큼 증가했는데 비용이 얼마 발생했어? 7,000. 그러니까 얘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에서 멈추는 게 맞다. 우리 공공재에 대한 것들은 처음 접하셔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가셨을 텐데 요 구성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앞으로는 공공재에 대한 문제들은 이렇게 따라가시면 된다. 즉 총 편익 다 한 다음에 총 편익들 항상 계산해서 요때까지 발생한 비용이 얼마지를 빼서 총 편익이 언제 제일 극대화되는지를 생각하셔도 되고, 추가로 하나하나 구성할 때마다 하나하나 더 추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한계 편익의 합이 그 비용보다 7,000원보다 높은지 작은지를 가지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공공재 문제는 좀 무게감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 문제 저희 주로 나오는 문제고 가벼운 문제인데 이제 통화정책이 여전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비형 기준입니다. 자, 긴축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아래 그림 AC에 들어가는 것들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긴축 통화정책이다 라는 게 뭐죠? 일단 통화정책은 누가 하는 거죠? 중앙은행. 한국의 경우에는 어디서 하죠?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을 해. 긴축의 반대가 되는 말이 뭐죠? 확장적 통화정책. 확장적 통화정책은 경기를 부양하는 거예요. GDP를 더 높이고 실업률을 더 낮추는 거고, 긴축적 통화정책은 뭐냐면 지금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어. 물가가 너무 올랐어. 이런 경우에 이제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들, 통화정책들을 긴축적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축적 통화정책, 물가를 안정화시켜, 물가를 떨어뜨려라고 하는 거죠. 물가를 떨어뜨리려면, 자, 물가라는 거는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펜 하나가 10,000원이야 였다가 이게 20,000원이 됐어 라고 하면 물가가 올랐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물가가 올랐어? 그럼 물가를 잡아야 되겠네?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겠네? 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뭐죠? 화폐 가치를 높여야 되겠네 라는 거지. 화폐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통화량을 줄여야지. 시장에서 통화량이 줄었어. 화폐의 가치를 앞에서도 시장에서 실물 거래에서 화폐 가치를 반영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물가라 그랬어요. 화폐 가치랑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실물 경제에서가 아니고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화폐 가치를 결정해주는, 화폐 가치를 대변하는 건 뭐죠? 금리입니다. 이자율. 통화량이 줄었어. 그래서 통화 가치가 높아졌어.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자율이 상승해.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투자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건물을 짓거나 값비싼 장비를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 혹은 주택을 장기간 쓰게 되는 주택을 건축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투자활동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뭐죠? 슈퍼에 가서 음료수 사 먹고 옷 사고 하는 것들은 대출받지 않잖아요. 물론 뭐 돈이 잠깐 부족할 때는 신용카드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득 수준에서, 자산 수준에서 결정을 하지만, 이런 투자 활동들의 경우에는 자기 돈 못지않게 타인 자본들을 많이 끌어다가 써요.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자예요. 그죠? 고려해야 되는 게. 자, 이자가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투자는 비싸니까, 투자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투자는 감소하게 되지. 투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총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지.
애그리게이트 디맨드 총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통화량이 감소하면 금리는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투자는 감소한다. 투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총수요는 감소한다.